1990년대 중반, 아시아는 기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관광과 제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7년 7월 2일 태국 정부가 바트와 고정환율제를 포기한다는 발표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바트화가 24시간 만에 약 20% 폭락했다고 전하며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아시아 경제 전반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파장은 순식간에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7월 중순 필리핀 페소가 10% 이상 급락하고 8월에는 말레이시아 링깃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위기의 씨앗은 성장의 이면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시아 국가들은 고정환율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의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동안 아시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본의 성격이었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차입이 많았고 달러로 빌린 돈을 자국 통화로 투자하는 통화 불일치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단기 외채 비중이 총 외채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제 투기 세력의 공격도 겹쳤습니다.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통화를 대규모로 공매도하며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자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1997년 중반 1달러 2,400 루피아 수준에서 1998년 6월 약 11,000 루피아까지 치솟으며 불과 1년 사이 5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했고 사회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1998년 5월에는 대규모 시위와 혼란 끝에 30여 년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이 퇴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가 IMF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본 통제를 도입하며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1997년 10월까지만) 해도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했고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대농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는 하루 단위로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며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1월 17일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포기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000원대에서 1,2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새 40% 가까이 폭락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98년 들어 280선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내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증시는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6.25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강력했습니다. 550억 달러 구제금융의 대가로 혹독한 조건들이 제시됐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 속에서 단기금리가 30%까지 치솟았고 긴축 재정이 실시되었으며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단행됐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저항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제계는 IMF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노동계는 대규모 파업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까지 떨어져 있었고 국가부도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위기가 한국으로 번지기 직전인 1997년 10월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만을 위한 아시아통화기금 AMF 창설을 제안했지만 IMF 체제와의 충돌을 우려한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IMF 주도로 위기 대응이 이뤄지면서 아시아 각국은 세계 금융 질서에서 서방의 영향력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업률이 3%에서 7%로 급증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몰락이 심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금융권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14개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되고 다수 은행들이 합병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받았습니다. 한일은행과 서울은행 같은 오래된 은행들도 결국 다른 은행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금융 감독이 강화됐습니다. 외부 감사제가 도입되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 이후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네이버 등 IT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저력이 빛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전 국민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며 외환위기 극복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당시 CNN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MF 위기는 아시아 경제에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구조적 변화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이 증대되었고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되었으며 혁신과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외환 보유고 확충을 통한 경제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널드 맥키넌 교수는 2000년 논문에서 한국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한 경제 체질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생겼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단기 자본 이동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IMF 세대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취업난과 구조조정 속에서 청년들이 좌절을 겪으며 이후 결혼과 출산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한 금융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제 위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적 패턴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과도한 자본 유입, 자산 버블 형성,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 그리고 구조조정.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4천억 달러를 넘어 1997년의 40배 수준입니다. 금융 감독도 강화됐고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크도 등장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버블 우려,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핀테크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 증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반드시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997년 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IT 기업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위기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